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도아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어려웠던 문제들을 뽑아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은 도가 사상과 불교 사상의 비교 문제였어요. 우선 갑부터 살펴보면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이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이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다시 죽음에 이른다. 와 같은 기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가 사상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장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을로 넘어가서 지금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늙음, 병듦, 죽음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불교 사상가고요. 엄밀히 말하면 석가모니겠네요. 바로 선지로 넘어가서 갑,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기가 모이면 기가 모여서 생명을 얻고 이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장자의 입장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뒷부분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도가 사상가는 무위자연을 되게 강조하죠. 인간이 유의조작하지 않아도, 인간이 애써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의 법칙에 따른다면 일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며 울지 않고 오히려 춤추고 노래 불렀다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일화죠.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봄아 빨리 와, 여름아 빨리 와라고 한다고 해서 봄, 여름이 일찍 오지 않잖아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올 때가 되면 알아서 오죠. 자연스럽게. 그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겨울이 싫다고 겨울아 오지마 라고 한들 겨울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1월, 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는 것이 운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이 부분도 맞아요. 여기도 앞부분은 맞아요. 죽음이나 삶이나 기의 순환 과정, 그러니까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축하하고 생명의 죽음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초연하고 태연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음을 억지로 슬퍼하고 목 놓아 울고 하기보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초연한 태도가 인륜의 도를 완성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도가 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죠. 인간 또한 이러한 대자연 속에서 도 안에서 도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간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인륜의 도를 강조한 건 유교 사상가죠. 인륜지대사라는 말 요즘 친구들은 들어봤을까요? 인륜지대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치르게 될 큰 행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관혼상제가 대표적이에요. 요즘 잘 하지 않지만 관은 성인식을 이야기하고요. 혼은 혼인, 결혼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상은 장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를 이야기하고 제는 그 죽은 이후에 제사를 이야기해요. 인륜지대사의 인륜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유교 사상가에서는 큰일 날 일이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치러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마땅히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기리는 장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에 적합한 말입니다. 인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따로 떼서 좀 특별하게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에 적합하고요.
도가는 인간과 다른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은 오히려 이 대자연, 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뒷부분 인륜이라는 말이 도가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요.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도가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상이긴 해요. 그래서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이 부분은 또 앞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업을 짓지 않고 이 부분도 맞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성제, 고제는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제시문에 나왔던 생로병사 4가지 과정이 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일단은 고통이죠.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젊고 생기발랄했던 옛날의 모습보다는 이제 점점 늙어가고 아프기만 한 이런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더불어 이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서는 뒷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에까지는 안 나오긴 하지만 굳이 말해보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먼저 죽든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든 간에 우리는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연인 혹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의 반려견들은 특히 우리보다 수명이 짧아서 먼저 죽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고통스럽죠.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옛날에는 고양이를 키웠다가 더 이상 키우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가 말했던 생로병사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특히 좀 너무 싫은데도 한 교실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무실에서 봐야 하는 직장 동료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과는 또 억지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잘 맞진 않을 테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되게 비싸죠. 비싸고 희귀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데 당연히 다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로병사도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정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생에 없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불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 거고요. 4번 넘어가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쵸?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열반에 이르는 게 불교 깨달음의 목적인데요. 그 뒷부분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또 대표적인 것이 인연생기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또한 삶이 있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 거고 5번으로 넘어가서 갑과 을,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가와 불교 모두 구분하거나 어떤 한 것에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음 단원에서 도가와 불교 모두 이 삶과 죽음,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얻음으로써 해서 이 도 또한 도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라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유교도 쓸 수 있는 게 도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유교에서도 쓰죠. 이 도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도라는 단어가 도가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도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지켜서 따라가야 할 길 정도로 안다면
불교도 도라는 단어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불교가 말하는 불교가 말하는 인간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인연생기의 진리를 깨우치는 거겠죠. 그 도를 얻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연생기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영원한 것은 없고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진리를 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깨우쳐야 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도가 또한 마찬가지로 도의 법칙, 무의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고 우리의 이 기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죽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서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새로운 유형이긴 한데 이게 손에 익으면 금방금방 풀어요. 금방금방 이 문제 푸는 스킬을 익혀보고자 7번도 다뤄보겠습니다. 가두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결론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거를 A라고 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거를 C라고 쳐요. 그리고 대전제를 보면은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아까 C였죠. 근데 앞에는 또 다른 거네요.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 이거를 B라고 쳐볼게요. 우리 3단론법 많이 해봤죠? 대전제와 결론이 나왔으니까 대전제 B는 C고 결론 A는 C 였으니까 중간에 들어갈 소전제는 A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제하면은 A는 C가 남으니까 소전제는 A는 B가 되겠어요. 우리 A와 B 다 알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A는 B,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이게 기억이 되겠고요. 정답은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어야겠죠. 그러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1.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니까 반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이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번 넘어가서 인공지능 기술은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한다. 이것도 오히려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일, 직장을 꼭 돈벌이용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3번,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완전 반대되는 반론이 될 수 있겠죠.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이 직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기 때문에 인간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5번,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 5번이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기억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느냐 축소시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든다라고 말한 5번도 적절한 반론은 되지 않겠네요. 7번 문제는 이제 푸는 요령만 익히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윤리 문제가 꽤나 빨리 나왔어요. 이걸 수능 시험장에서 사탐을 치는 오후 4시쯤에 이 문제를 본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미 국영수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되게 또 이렇게 사탐 시간쯤 되면 집중력도 흐려지고 문제를 풀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풀어보자면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를 갖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칸트죠. 인간만이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는다고 했고요. 인간중심주의자죠. 을 넘어가서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보전체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어 대지 공동체의 필수적인 수많은 요소들을 절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를 말하는 거고요. 병,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쾌고 감수 능력을 이야기하는 싱어겠죠. 바로 선지로 넘어가서요. A.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이 말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라는 거는 이건 도덕적 행위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니까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주체성을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죠. 이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즉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 이렇게 살아있는 토끼를 이빨으로 물어 뜯어서 죽이는 거는 도덕적인 행위야,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토끼를 물어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이에나들 이런 애들이 이제 사자가 사냥을 하면은 또 그런 피냄새를 맡고 와서 좀 사자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게 무리지어서 와서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빨리 그 음식 대충 먹고 내놔라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요. 라이온킹에서도 약간 그래서 그 둘이가 좀 사이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런 장면을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이에나가 그렇게 사자에게 대충 먹고 빨리 내놔 라고 하는 행동이 이건 도덕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그냥 배고프니까 피냄새 맡고 와서 좀 빨리 내놔라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그런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덕적 행동인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이제 인간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칸트만이 요거는 정답입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 이러한 이성적 사유 능력이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칸트죠. 칸트가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인 이유가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칸트만이 정답이고요. 레오폴드와 싱어는 이 도덕적 지위 결정을 할 때 레오폴드는 이 대지의 신미성, 온전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대지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고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도덕적 행위 주체성, 즉 이성적 능력만을 본 건 아니니까요. 싱어랑 레오폴드는 X고 칸트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동물에게 동정심을 갖는 게 인간의 직접적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는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 가진다고 제시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직접적 의무로 본 건 아니지만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같은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는 말은 유명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을 죽이지 않아요. 보면은 어릴 적에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점점 자기들이 힘이 생기고 지능이 발달하고는 같은 인간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인정하고요. 레오폴드는 공동체 전체를 보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뭔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물음표 치고 넘어가요. 우리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가불병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특히 수능장에선 더더욱 말리면 안 됩니다. 싱어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싱어도 쾌고 감수 능력,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한 동정심, 이것도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겠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고통과 쾌락을 우리가 계산해서 최대한 그 동물의 쾌락을 증진시켜 주고자 한 거니까요. 그래서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싱어도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B는 오직 병, 싱어만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칸트도 동그라미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일단은 B는 무조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C로 넘어가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 이거 칸트는 당연히 X라고 보겠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차별주의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 차별당하는 대상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는 칸트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X고요. 레오폴드는 돼지 공동체 안에 인간도 평등한 구성원이고 동물도 평범한 구성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오폴드는 O라고 할 거예요. 이 돼지 공동체 안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왜 차별을 하냐? 우리 다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싱어로 넘어가서 싱어는 당연히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를 부당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XOO라서 C 위치가 맞습니다. D.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연물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바닷가의 모래도 자연물이고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이는 요만한 돌멩이도 자연물이에요. 이러한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칸트는 당연히 오겠죠. 그게 사실은 자연물이든 아니면 생명이 있는 동물이든지 간에 이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서로를 목적적 존재로 대하는 거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딱히 비도덕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로 넘어가서 레오폴드 또한 이 공동체의 신미성, 안정성, 온전성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레오폴드도 동그라미고요. 싱어도 마찬가지로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 말고 돌멩이나 모래 아니면 나무, 풀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명 다 동그라미예요. 정답 맞고요. 그래서 4번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10번으로 넘어가서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인데요. 사회계약론자들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되게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갑으로 넘어가서 인공적 인격을 만들어낸대요. 인공적 인격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국가라고 부르는 리바이어던이다 라고 말하는 홉스이고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이 재산을 되게 강조한 로크겠네요. 그래서 최초의 실정법은 이런 입법권 확립이라면서 법을 되게 강조하는 친구 로크였고요. 바로 보기로 넘어가서 갑, 절대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언뜻 보면은 맞는 것도 같은데 틀렸습니다. 절대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밀히 따지면 자연법 이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군주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선후관계가 절대군주가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절대군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군주가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후관계가 틀렸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국가의 법 혹은 군주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제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니은 넘어가서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로크가 자연법, 자연권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홉스는 자연법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했다고 친구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홉스 또한 자연법이 있다고 봅니다. 홉스도 자연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딱히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그걸 아무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키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서로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전쟁과 같은 상태가 자연 상태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자연법이 있지만 그거를 안 지킨다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에요. 불의가 아니라 자연법이 있지만 그걸 지키든 말든 정의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서로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는 혹은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뺏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의하다고 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도 자연법이 있지만 그 자연법을 딱히 안 지킨다고 해서 부정의한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정의 부정의 개념이 없는 거지
홉스가 자연법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사회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서로 죽고 죽이고 남의 것을 뺏고 빼앗는 이런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던 남을 죽이는 이 자유까지도, 이 자유를 한 명에게 몰빵을 하자.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을 마음대로 죽이고 이랬던 자유를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자라고 해서 그 몰빵받은 사람이 리바이어던, 즉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은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를 준 거잖아요. 리바이어던, 즉 국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계약 이후에는 그 군주든 시민이든 그 사회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겠죠. 그 사회계약의 내용에는 자연법을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에요. 군주라고 해서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주가 정말 모든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던 그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준 거기 때문에 그 군주가 자연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그 군주가 다른 시민들이 자연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절대적인 힘으로 감시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절대적인 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 이후에는 군주와 시민 둘 다 자연법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홉스도 자연법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지키든 말든 딱히 그게 부정의 정의의 개념이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지키면 그건 부정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든 시민이든 그 자연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가서요.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로크에 관한 선지인데요.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진 않아요. 로크가 말했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 개념이 있잖아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마다 그 소유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로크가 말한 자연 상태에서는 그 사람 대 사람의 분쟁을 해결해줄 재판관이 없고요.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100% 평화로운 게 아니라 대체로 평화롭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 간에 힘과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로크 또한 소유권, 노동 개념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에 따른 소유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로 평화롭고 대체로 자유롭고 대체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100% 평등하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이 말이 틀렸고요. 리을 넘어가서 갑과 을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이때 자연권은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이겠죠. 그러니까 로크가 자연법, 자연권 이런 개념을 너무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홉스의 필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홉스도 자연법 이야기하고요. 자연권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하게 남을 죽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능력 차이에 따라서 남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고요. 남에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겠죠. 그 재산을 빼앗기고 남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조차 자유와 평등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냥 힘의 능력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홉스가 생각한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남을 죽일 수 있고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로크는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대체로 자유롭고 대체로 평등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소유권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보장받기가 힘드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로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크, 홉스 둘 다 자연권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권이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권을 좀 보장받고자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 수능 문제 2번, 7번, 9번, 10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탐데이